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저자 서문. 저자의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외친다. 보라, 신사 양반들이여, 주인공은 악한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적이다. 당대의 젊은 비평가들, 사무원들, 초보 견습생들은 그것을 저속하다 평하면서 한편으론 앓는 소리를 낸다. 헬리 필딩.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본래 어느 잡지에 실렸었다. 기고를 마친 후 3년 전 현재의 형태로 탈고했을 때 나는 그것이 어떤 매우 높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또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는 반대를 받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었다. 결과적으로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나는 몇 마디 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살려 이 책의 출간에 관한 내 목적을 설명하려 한다. 나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 당시 내게 공감하고 내 의도를 간파했던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인상이 저자에 의해 직접 확인되는 것에 유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범죄자들과 런던 인구의 하류층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이 아주 조잡하고 충격적인 설정으로 보일 것이다. 사익스는 도둑이고 페이기는 장물아비이며 소년들은 소매치기에다가 주인공 소녀는 매춘부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가장 추하고 불쾌한 이야기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선한 교훈이 얻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나는 이것이 널리 인정되고 확립된 진리라고 항상 믿어왔다.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했으며 가장 선량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성과 모든 사려 깊은 정신의 경험이 그것을 확증한다. 내가 이 책을 쓸 때 비록 등장인물들의 언어가 귀에 거슬리기는 하겠지만 왜 찌꺼기 같은 밑바닥 삶에서는 적어도 거품과 크림 같은 최상류층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소재를 얻을 수 없는지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다. 나는 우중충한 성 자일스 거리에서도 으리으리한 성 제임스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위한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나는 모든 역경에서 살아남아 결국 승리하는 선의 원리를 모든 소년 올리브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그를 어떤 주변 인물들 가운데 두어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을지 또 그가 어떤 류의 사람들 소나기에 떨어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궁리하면서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냈다. 이 주제를 두고 곰곰이 숙고하는 동안 나는 내 의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많은 강력한 이유들을 발견했다. 나는 도둑들에 관한 글을 수십 편 읽었다. 그들은 대체로 상냥하며 아주 유혹적인 인물들이다. 그들은 옷차림이 흠잡을 데 없고 주머니에 볼록하게 손을 찔러 넣은 멋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말 고르기에는 일가견이 있고 태도는 당당하며 운 좋게 무공을 떨치기도 하고 노래 솜씨는 기막히며 술 한 병과 카드꾸러미 또는 주사위 통을 소지하고 다니는 그들은 가장 용감한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동료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나는 호가스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글들에서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접한 적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범죄 공모자들의 고리를 실제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 즉 그들의 뒤틀린 모습과 비참함과 그들의 불결하고 궁핍한 생활상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한결같이 삶의 가장 더러운 길을 불안스럽게 숨어 다니다가 마침내 저 거대하고 어둡고 끔찍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하고 또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도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시도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아는 한 그런 인물들이 다루어지는 모든 책에서 그 인물들 주변의 어떤 매력이랄까 끌리는 요소들이 발산된다. 심지어 거지 오페라에서도 도둑들은 오히려 부러워해야 할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거기서 매키스는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명령을 내리고 아름다운 소녀이자 그 작품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인물로부터도 헌신을 얻어내 나약한 구경꾼들에게는 칭송과 모방의 대상인 것처럼 그려진다. 마치 볼테르가 말했듯이 몇천 명 남자들에게 명령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죽음의 치욕을 안길 권리까지 돈으로 산 붉은색 코트의 멋진 신사처럼 말이다. 매키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 때문에 도둑으로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존슨의 질문은 내가 보기에 논지를 벗어났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때문에 피첨과 로켓의 존재 때문에 누군가 도둑이 될 마음을 접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큰 소리쳐 대는 저 두목의 삶, 근사한 외모, 대단한 성공, 큰 이득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경고도 얻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연극에서 흥겨운 꽃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며 그저 근사해 보이는 야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교수대에 이를 것이다. 사실 게이의 재치 있는 사회 풍자에는 포괄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이 그를 이 문제에서 본보기를 설정하는 데 부주의하도록 만들었고 그에게 더 광범위하고 더 높은 다른 목표를 겨냥하게끔 했다. 에드워드 불워 경의 감탄스러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소설인 폴 클리포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소설이 어느 쪽으로든지 이런 주제의 일면을 다루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의도를 지닌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서는 어떤 삶의 양식이 강도와 도둑의 일상적인 삶으로 묘사되는가? 여기서 묘사되는 그들의 삶이 심보가 비뚤어진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멍청한 청소년들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질까? 여기에는 달빛 비치는 황야에서 말달리는 장면도 없고 가장 아늑한 동굴에서의 떠들썩한 향연도 없으며 복장에서의 매력이나 자수, 레이스, 승마용 장화, 진홍색 코트와 주름 장식도 없고 길에서의 질주와 자유, 아득한 옛 시절에 대한 회상 따위도 없다. 춥고 눅눅하고 쉴 곳 없는 런던 거리의 한밤, 더럽고 볼품없는 동굴들만 있으며 그런 곳엔 악덕이 밀집해 있고 돌아설 여지도 없다. 배고픔과 질병이 우글거리고 꿰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낡은 누더기들 뿐인데 이런 것들에 무슨 매력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기에는 교훈이 없을까? 여기에는 거의 무시되는 도덕적 교훈의 경고 차원을 넘어 무언가 속삭여주는 것이 없을까? 하지만 너무 점잖고 예민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악스러운 소설을 참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범죄라기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그런 인물들은 마치 그들이 먹는 고기 요리처럼 그들의 구미에 맞아야 하고 섬세한 위장이 필요하다. 초록색 벨벳을 입은 마사로니는 상당히 매혹적인 인물이지만 거친 면직물 옷을 입은 사익스는 지지하기 곤란한 인물이다. 짧은 속치마와 가장무도의 드레스를 입은 마사로니 부인은 모방하거나 가곡의 인쇄물 따위에서 재현될 수 있지만 명가운과 싸구려쇼를 걸친 낸시는 그다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인물이다. 미덕이 어떻게 더러운 스타킹을 외면하고 악덕이 어떻게 작은 리본들과 화려한 복장과 결혼하여 마치 혼인한 부인들이 그 이름들을 바꾸듯이 자기 이름을 로맨스로 바꾸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제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상류층의 옷차림 같은 문제에서도 엄격하고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의 일부임을 밝힌다. 나는 미꾸라지 외투에 난 구멍 하나 또는 낸시의 부스스한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 많은 종이 조각 하나도 독자들이 가벼이 보아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우아한 취향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내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전향시킬 의도가 없다. 나는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의 승인을 안달함에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글을 쓰지 않는다. 나는 감히 주저없이 말한다. 영어를 쓰는 작가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후대에 존경을 받았던 작가들 가운데에서 이 까다로운 계층의 취향에 맞추려고 비굴하게 낮아진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선례를 찾아본다면 영문학의 가장 고상한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딩, 디포, 골드스미스, 스몰릿, 리처드슨, 맥켄지 같은 작가들. 이 중에서도 특히 제일 앞에 언급된 두 작가는 현명한 목적에서 이 나라의 인간 찌꺼기와 쓰레기를 묘사하였다. 당대의 도덕주의자이자 엄격한 비평가였던 호가스. 그의 작품들은 그의 시대에도 위대하였거니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든 시대의 인물상을 계속해서 반영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런 점에서 털끝만치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가 지녔던 사고의 힘과 깊이는 선대의 작가들에게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아마 앞으로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거인이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하지만 만약 내가 호가스 혹은 위에 언급된 인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로 되돌아간다 해도 아마 나는 같은 비난이 그들 모두에게 쏟아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한껏 웅성대는 소리를 내다가 죽어서 잊혀지는 하루살이 벌레들에 의해서 말이다. 세르반데스는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불합리를 보여줌으로써 스페인의 기사도 정신을 비꼬았다. 그보다는 비천한 배경의 작품에서 내가 시도한 것은 현실에서 실제하면서 거짓 광채로 둘러싸인 무언가에 대해 그것의 추하고 역겨운 모습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그 광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시대의 풍속을 참작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취향 때문에라도 나는 내가 등장시킨 가장 저급한 인물의 입술에서 행여라도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어떤 표현도 금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 인물의 타락하고 추악한 면모를 말과 행동으로서 공들여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의 자연스러운 추론에 의해 그의 실체가 가장 저열하고 악독한 유에 속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했다. 특히 주인공 소녀의 경우에는 이 의도를 한결같이 유지했다. 이야기의 묘사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또 어떻게 그 의도가 실행되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 소녀에 대해서는 저 야만스러운 강도에 대한 그녀의 헌신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논평이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사익스에 대해서도 그가 너무 과장되게 그려졌다는 반대가 제기되어 왔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반대는 다소 모순된다. 이유인즉슨 그의 정부에게는 부자연스럽다고 반대되던 선한 특징들이 그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반대에 대해서는 간단히 대답하겠다. 세상에는 아주 무감각하고 냉담하며 결국에는 완전히 구제불능 상태로 악해지는 본성들이 덜어 있다. 사익스의 경우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익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며 같은 시간대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면밀하게 추적해서 살펴본다면 그들에게서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행동에서도 더 나은 성품의 희미한 기미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좀 더 온화한 인간적 감정이 그들의 가슴에서는 죽어버린 탓인지 아니면 적절한 감정이 현이 녹슬어 찾기가 어려운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소녀의 행위와 성품이 자연스러우냐 부자연스러우냐 그럴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냥 그것이 진실이다. 이 우울한 삶의 그늘을 관찰해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임을 안다. 내 주변의 실제 삶에서 자주 목격하고 또한 책에서 읽은 것에 의해 이런 생각은 진작에 내 머리에 자리 잡았으며 오래전 나는 그것을 소설에서 다룬 바 있다. 수년 동안 비용도 낭비되고 역겹기도 한 많은 방식을 통해 나는 이 문제를 추적해 보았고 여전히 그것이 진실임을 발견하였다. 저 가엾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그녀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채 저 강도의 가슴에 기대는 묘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마디도 지나치게 과장된 것은 없다. 단연코 그것은 하느님의 진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토록 타락하고 비참한 가슴 속에 남겨진 진실이며 아직 뒤에 남아있는 희망이자 메마르고 잡초로 우거진 샘의 밑바닥에 남겨진 마지막 순수한 물방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편적 본성에는 최상과 최악의 색조들이 뒤섞여 있다. 상당 부분이 추악한 색조를 띠지만 가장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의 모순이자 변칙이며 일견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의심받는다면 나로서는 도리어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상황이야말로 그것이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얻기 때문이다.